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해볼 주제는 선사시대 중운 동이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다루는 주제들 자체가 기록이 없잖아요. 대신에 이제 저희 자료는 역사, 유물 그런 것들이 저희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유물 유적을 통해서 그들이 도대체 어디에서 왔으며 어떤 뿌리를 갖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니 우리 역사를 얘기한다는데 왜 갑자기 질문이 한족은 어디에서 왔는가? 항아산동 문명은 주인공은 누구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한족이 도대체 한족이라고 하는 이 민족이 어디에서 왔나라는 거는 결국은 우리 동이족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유물유적과 그들이 써놓은 기록들을 쭉 살펴서 봤을 때 그들이 나올 수 있는 거는 동이족의 한 갈래다.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추적을 함을 통해서 역으로 동이족의 뿌리다, 동이족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드리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도 그런 의문을 가지고 같이 이 강의에 참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자, 우리는 크게 덩어리가 이렇게 있죠. 여기가 한반도를 포함한 여기를 요하 문명이라고 합니다. 요하 문명은 BC 7000년경부터 시작이 했어요. 반대로 여기 중원 문명이라고 하는 여기 항아산동 문명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BC 8000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요하 문명 그냥 있고 여기는 제가 빨간색으로 물음표를 쳐놨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요하 문명이라고 명명되어 있는 거는 각각의 학자들 사이에서 요하 문명이라고 이제 합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문명은 우리가 항아산동 문명이라고 확정 지으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음표를 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물음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문명하고 문화죠. 보통 일반적으로 문명은 기술 발전을 근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기술 플러스 정신적인 것까지 포함한 것이 문화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문화가 더 큰 개념이고 문명은 좀 작은 개념이죠. 그런데 역사에서는 바뀌어 있어요. 문화가 더 작은 개념이고 이런 문화, 이런 앙소문화, 이런 문화, 하모드 문화 이런 것들이 포함돼 가지고 커다란 문명을 이룬다 해서 문명이 더 큰 개념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볼 건데요. 여기 보시면 파란색으로 녹색 계통으로 이렇게 문화들이 있어요. 요거는 같은 계통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같은 계통이긴 하지만 전혀 다르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같이 이제 그 통섭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노란 거는 채도 문화예요. 채도 문화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항아, 중상류, 인, 반파 유형, 묘조구 유형, 대문구 문화를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홍산 문화, 대문구 문화, 이런 하모드 문화는 문화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는 앙소 문화는 유형으로 돼 있어요. 묘조구 유형, 반파 유형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너무나 많은 곳이 분포가 돼 있어서 하나로 묶을 수가 없어서 묘조구 유형에서 나온 예를 들면 채도 문양이 이런 묘조구에서 새가 나왔다 그러면 새 문양이 나온 걸 갖다 그냥 묘조구 유형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어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을 나눠가지고 유형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은 반파, 묘조구, 여기 정주에 있는 대하촌 유지, 그 다음에 대문구 이렇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왼쪽인가요? 오른쪽에 보시면, 기원전 6000년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서기전 6000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기원전 6000년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 6000년, 기원전 3500년, 2500년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언제부터 이렇게 2500년인지 기원전 2500년인지 기원전 6000년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 그렇죠. 탄소 측정 방법에 의해서. 그런데 그 역사는 매우 짧아요. 언제부터였냐면 우리는
기술이 지금 그 전쟁은 굉장히 많은 것을 파괴하죠. 그런데 어떤 특정 분야, 무기 분야, 과학기술 그쪽 부분은 또 폭발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또 그 탄소로 방사선 탄소 연대 측정법도 사실은 세계 제2차 대전 때 발명이 된 거예요. 세계 제2차 대전 때 맨해튼 프로젝트라고 여러분 아시죠? 핵무기 개발은 그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월러드 리비라고 하는 학자가 있었어요. 이게 맨해튼 거기에서 원자폭탄 그거 발명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를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알게 됐냐면 이 지구에는 우주에서 엄청난 에너지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에너지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중에 입자가 양성자도 있고 중성자도 있잖아요. 이 중성자가 지구에 지금 여기 떠다니고 있는 보이진 않지만 질소라고 하는 것을 만나면서 탄소 14를 그러니까 방사선 탄소 14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 지금 여러분들 숨 쉬고 계시죠? 저도 숨 쉽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숨을 쉬잖아요. 저런 식물이나 동물이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살았을 때는 그 탄소 14를 다 마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탄소 14가 멈추겠죠. 우리 체내에 들어오는 게 멈추겠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점점 반감기를 갖습니다. 이 반감기를 갖는데요. 그게 온소 14, 탄소 14는 5730년 플러스 마이너스 40년 해가지고 이게 이제 그동안 반감기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속에 있는 잔여물, 그러니까 탄소 14가 얼마 정도 있는지를 그거를 측정해서 이 연대가 몇 년 됐다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방사선 탄소 연대 측정법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잴 수 있는 기간은 5만 년이에요. 자,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바로 이 문제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중국에서는 이 1921년에 앤더슨이라고 하는 스웨덴의 학자인 앤더슨이 이 앙소 문화를 발굴하기 전에는 자기네는 신석기 문화가 없는 줄 알았어요. 우리는 신석기 문화가 없어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21년에 앙소천에서 앤더슨이 다량의 채도를 발굴을 합니다. 그러니까 난리 났겠죠. 이 앙소초는요, 지금 중국 고고학의 성지예요. 여기서 대단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성지를 여기고 있는데요. 보니까 다량이 이렇게 채도가 나왔어요. 도대체 여기가 몇 년 됐는지도 그때는 알 수가 없잖아요. 몇천 년 전 건지를 알 수가 없는데 도대체 여기서 어디서 이게 나왔을까? 라고 하면서 감숙성하고 청해성을 뒤졌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또 다량의 채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앤더슨이 그럼 또 이건 어디서 나왔을까? 어디서 왔을까? 궁금한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중앙아시아하고 유럽에 굉장히 널리 분포돼 있던데 그러니까 한족은 저기 서방에서 왔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족 기원설이 서방 기원설로 나옵니다. 그래서 1930년대까지는요 이 서방 기원설이 굉장하게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 학자들, 중요한 학자들이 전부 다 서방 기원설을 믿었어요. 그런데요, 1930년대 초에 성자의 유지, 그러니까 산둥성 용산에 있는 성자 유지, 굉장히 중요한 유지입니다. 여기서 뭐가 발견되냐면 용산문화, 회도문화가, 흑동문화가 발굴이 됩니다. 그런데 이 양사행이 31년에 또 호강유지에서 뭐를 발견하냐면 했던 제일 밑에 앙소 문화가 있네. 그 다음에 용산 문화가 있네. 그 다음에 상문화가 회도 문화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삼척층이고 계승관계에 있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서방에서 한족이 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는 상문화예요. 그러면 이쪽에서 원래 또 있었네? 동쪽에가 있었네?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동쪽에는 이가 있었고 동이족이 있었고 서쪽에는 한족이 있었어. 그래서 우리 한족의 역사는 동이족과 한족의 끊임없는 투쟁, 동서의 끊임없는 투쟁이야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1933년에 아주 유명한 부산론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요. 이 학자가 이하 동서설은 이러한
유물, 유적의 발굴의 결과로 이러한 학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한족은 끊임없이 이족과 투쟁 관계야. 동쪽에는 이족이 있었고 서쪽에는 한족이 있었어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요. 1921년에 한족은 서방에서 왔어 라고 얘기했던 앤더슨이 성자의 문화에서 뭐를 발견하냐면 용산문화. 그러니까 성자의 이게 용산문화인데 여기에서 앙소촌의 앙소촌과 부초촌에 있는 앙소문화 있잖아요. 앙소문화가 성자의 밑바닥에 하층에 깔려 있는 걸 발굴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앙소초, 부초채 그 문화에서는 이 앙소문화가 안 나타나고 어디가 나타나냐면 안양 소둔촌에 있는 상문화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 이제는 앙소문화, 용산문화, 상문화가 선후관계에 있네. 시간적으로 계승관계에 있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이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중원에서 왔어 라고 하는 단초를 제시하는, 우리는 중원에서 자생했어 라고 하는 단초를 제공합니다. 여기 보시면 1952년에 이리강 유적이 이제 발굴이 되고요. 중효환 묘조구 유형이 발굴이 56년에 됩니다. 그러니까 안지민이라고 하는 학자가 고고학자가 보니까 용산문화 아니 앙소문화, 용산문화, 상문화는 다 연결이 되네 라고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1959년에 언사연에서 이리두 유지가 발굴되면서 중국에서는 앙소문화, 묘조구 이문화, 용산문화, 이리두 문화, 이리강 상문화, 은원문화가 다 계승관계가 있다라고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어는 너무나 유명한 상나라의 동이족이잖아요. 그래서 한해라고 하는 학자가 중국의 현대 고고학의 기초를 다졌다라고 하는 학자예요. 굉장히 유명한 학자인데요. 이 한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국 문명의 탄생은 고고학적 증거에 근거하면 비록 중국이 안전하게 예부와 격리되었던 것은 아니지만 중국 문명은 중국 지역에서 자생한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부산에는 유물과 유적을 통해서 이화 동서서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생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화라고 하는 학자는 이 고고학을 밑바탕으로 해가지고 먼저 동의가 있었네. 먼저 동의가 있었고 나중에 한족이 왔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역사 기록이나 전설에 나타난 하왕조 건립 전의 동아시아는 이만의 땅이다. 곤과 우 부자가 이 땅에서 화왕조를 건립하고 나서야 동유와 서의 구분이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청동기 이전에 청동기 이전에 농업이었던 신석기 문화는 전부 다 이의 문화이다 라고 얘기하고 청동기는 하족의 문화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족의 문화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런지 우리가 이제 유물과 유적 자기네들이 얘기해 놓은 걸 가지고 제가 말을 한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써놓은 걸 가지고 저는 이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중원의 항하 중상류에 있는 문화를 살펴보면요. 아까 이가국 문화가 있잖아요. 이가국 문화가 BC 8000년부터 상문화까지 쭉 연결이 돼요. 그런데 이제 살펴볼 거는 앙소문화인데요. 앙소문화는 초기, 조기, 중기, 그 다음 만기로 이어졌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거는 묘조구 유형입니다. 그 다음에 쭉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 동이족 문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상문화도 동이족 문화죠. 그런데 쭉 계승관계 있는데 중간에 딱 여기만 1800년부터 1500년만 떼어가지고 자기네 한족 문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들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조선시대에 지금 살기 좋은 데는 우리가 지금 살기 좋은 데는 조선시대도 살기 좋았어요. 그죠? 그 지역은. 그러니까 거기다 계속 집을 짓고 헐고 초가집을 지었다면 지금 이제 아파트를 지은 거 차이일 뿐이지 거기다 계속해서 짓는단 말이죠. 쭉 내려오는데 거기만 잘라가지고 여기만 한족이야 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어쨌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사영은요 양계초의 아들이에요. 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하버드에서 고고학을 배우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고고학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이 사람이
그 후각 문화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생토질인데요. 여기는 생토질이고 여기가 이제 앙소 문화, 그 다음에 용산 문화, 그 다음에 상 문화로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승관계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1930년대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후에 양사영이 죽고 난 이후에 이제 이런 것들이 대문구 문화니 북식 문화니 이런 것들이 발굴이 되면서 아 여기는 선후관계로 쭉 이어졌네. 여기가 바로 중하류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앙소문화는요 세 가지 아까 이제 말기는 여기는 안 썼고 이제 세 가지만 중요한 것만 넣었는데요. 대하천 유지가 초기에 BC 5000년부터 4700년인데 이 대하천 유지는 초기부터 말기까지 다 연결돼요. 상나라까지 정주에 있는 그런 유지이고요. 반파 유형이 있고 묘조규 유형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렇게 이 묘조규 유형이 산동 반도 여기까지 전부 다 장악을 한 걸로 그려놓고 있어요. 정주 박물관에. 그런데 요거는 이 그림 한번 이따가 다시 나올 텐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한번 갖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대하천 유지는 정주 하남성 정주에 있고요. 용산에서 하상문화로 계승되고 있고 하문화 하나라하고 상앙조를 설립 과정을 증언해 준 곳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중화 문명을 상징하면서 동시에 항화 문명의 가장 뛰어난 요소를 가지고 있는 유지가 바로 대하천 유지다라고 해요. 이제 지금부터 그 각각의 채도 문화잖아요. 채도 문화에서 그려져 있던 그런 그림들의 특징을 가지고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도 문화인데요. 초기 거죠. 여기는 채도 쌍연 항아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가 붙어 있죠. 속도 통해요. 서로 비어 있어요. 그래서 물이나 술을 넣으면 이게 서로 같이 왔다 갔다 하겠죠. 요거는 같이 어떻게 사용했냐라고 봤을 때 둘이 어떠한 특정한 동맹의식에 우리 친구하자 어깨동무하고 술을 마시는 그러한 잔으로 했어요. 그 근거는 뭐냐? 바로 자전에 보고 있습니다. 자전 희공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하강과 이 옥배. 왜냐하면 이거는 우임금이 치수를 하잖아요. 그리고 뭐 홍수가 나니까 치수를 해가지고 구주를 만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살기 좋게 농사도 잘 지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목축도 해서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죠. 살기 좋게 하니까 주변에 있는 여러 제후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도산에서 해명할 때 여러 제후들이 그냥 올 때 그냥 오지 않고 예물을 가지고 와요. 어떤 예물? 바로 옥하고 그 다음에 비단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싸우지 말고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한 글귀로 봤을 때 요것이 바로 그러한 기능을 하지 않았겠냐라고 해석을 해보는 거죠. 자, 대하천 유지는 굉장히 많은 하늘과 관련된 그림들이 많습니다. 요거는요 햇물이에요. 요거는 고대부터 X로 표현되어 있는 거는 바로 하늘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요 요거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돼 있죠. 요거는 하늘의 비를 상징합니다. 하늘의 비를 상징하고요. 요거는 새를 상징하는데 이 새의 문양은 일단 묘조구 문화 할 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거가 대문구 문화가요. BC 이제 중하류에 있는 산동에 있는 BC 4300년부터 2600년까지 BC 2600년까지 문화가 대문구 문화예요. 여기에 이 태극 문양이죠. 태극 문양의 상하빛 얼레빛이 나왔어요. 그런데요 대하천 유지도 초기에 BC 5000년부터 BC 4700년까지 초기 문화라고 얘기했잖아요. 여기에 토기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토기가 이것들은 전부 다가 태극의 문양입니다. 자, 복희가 8개를 만들었죠. 복희가 8개를 만들 때 용마가 항아에서 나왔어요. 나올 때 거기에 보니까 55개의 점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서 8개를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까 그 태극 문양 보셨죠? 태극 문양은 우리나라 지금 태극기잖아요. 태극기인데 이 태극기는 음과 양이 조화롭게 있는 것이고 대자연의 이치를 담는 게 우리나라 태극기란 말이죠. 세계에서 어디에도 없는 우리나라만 있는 독창적인 국기예요. 그죠? 다른 국기하고 닮은 것이 없잖아요. 굉장히 독창적인 것을 갖고 있고요.
이 복희가 팔괘를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비로소 여러 사건들을 기록을 할 수 있었고, 복희가 우리한테 해준 거는 또 새끼를 발명해가지고 그물에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복희는 그런데요, 불도 발명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복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태양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 자체가 화사예요. 화사는 빛나는 햇빛이라고 나오는데요. 복희는 얼굴은 사람이고 몸은 뱀이에요. 뱀 사람이에요. 그리고 항상 나올 때 태양하고 같이 나옵니다. 태양 속에 까마귀 있죠? 여기 현조 있죠? 요거는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요. 복희가 항상 나올 때 뱀 사람으로 나오는 거예요. 뱀 사람으로 나오는데 여기 대하촌에서 많은 뱀의 문양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고대 사람들은 문자가 없었잖아요.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네의 토템들, 신앙과 관련된 이런 토템들을 갖다가 이런 문양에다 새겨 넣는 거예요. 이렇게 새겨내서 동시대 사람뿐만이 아니라 후대한테 그거를 전승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전승하는데 이게 뱀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뱀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 뱀들이 나온 거는 왜 그런 뱀을 숭상하냐는 거예요. 뱀을 왜 숭상하냐면 뱀이 땅속에 살죠. 땅속에 살기 때문에 모든 생명의 비밀을 안다고 생각을 했어요. 옛사람들은. 그래서 산해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산해경 책은 누가 지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대신에 고대 전국시대 때, 그때에 비로소 이제 여기저기 흩어 있는 것들을 갖다가 뽑아가지고 기록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동이족의 문화이고 동이족의 신화집이다, 인문지리서다라고 보고 있는 게 학자들 간의 견해이고, 학자들이 그렇게 이제 어쨌든 간에 다 동의를 한 상태예요. 그런데 그 산해경에 보면은요, 많은 뱀이 나오는데 파란색 뱀, 빨간색 뱀 두 마리가 항상 귀에 걸려 있는 거를 묘사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묘사가 돼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왼쪽 귀에 빨간 뱀이, 오른쪽 귀에는 파란 뱀이 걸려 있다. 이렇게 묘사를 해요. 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양손에 빨간 뱀, 파란 뱀이 있다. 또 어떤 사람이 있는데 발 밑에 뱀을 밟고 있고 머리 위에 뱀이 있다.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되는데 굉장히 그런 묘사가 많이 나와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샤먼의 민족이잖아요. 샤먼의 민족이기 때문에 갑골 그 복점도 굉장히 오래전부터 저기 내몽골에서부터 나왔잖아요. 5,000년 BC 5,000년부터 나왔단 말이죠. 부하 문화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사람들이 점을 칠 때 그 뱀이 있다는 건 그만큼 신의 말을 귀를 기울인다는 거. 뱀 자체가 지하에 있기 때문에 생명의 모든 어떤 비밀들을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알려준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뱀은 굉장히 상징이 다양한데 다산을 하기도 하고 지신이기도 하고 풍요를 상징하기도 하고 영혼을 상징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뱀이 허물을 벗잖아요. 허물을 벗기 때문에 영혼을 상징한다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황하의 신을 뱀으로 생각해요. 왜? 왜냐하면 황하의 신에서 뱀은 이렇게 네모진 얼굴에 황금색 머리를 하고 있고 작은 뱀인데 여기 눈 밑에 빨간 점이 있다라고 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지개도 뱀 자체이기도 하고 뱀이 올라가는 다리이기도 하고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뱀 자체를 의미하기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뱀은 고대부터 굉장히 많이 상징이 됐다. 그런데 복희가 뭐다? 뱀의 몸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아마 우리가 용의 기원은 이 뱀으로부터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리둥 문화에서 용이 이렇게 나오고요. 녹성 속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상문화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런 시형은 저기 요하 문명에서 사회 문화에서 최초로 나오고 BC 4500년경에 나오고 있죠. 자, 대하촌 유지는 우리가 그 그림을 그린다라는 거는 거기에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삶에 대한 정보들이 그린다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여기 보면 굉장히 태양, 하늘, 별 이런 것과 많은 것들이 이런 조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새도 있죠. 이 새는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는 햇물인데요. 이 햇물이는 그립 받침대예요. 받침대고, 그래서
이 하늘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중국에서 뭐라고 써놨냐면은요, 가장 오래된 천문학적인 실물 자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늘을 관찰을 해서 농업을 할 때, 농사를 지을 때 기후에 따라서 이게 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늘을 많이 관찰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말하는 대하촌에서는요, 무기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인문사회다, 인간 중심의 어떤 문화다라고 대하촌 유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무기가 없는데 이런 것만 나와요. 이런 것만 나온다라는 거는 요거를 무기로 사용했을 것이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돌로 만들어가지고 던져서 짐승을 잡았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대하촌 유지는 지금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큰데 거기에 성터도 있고 한호도 있고 뭐 이렇게 중심 광장도 있고 막 한단 말이죠. 그런데 집터가 아직도 이렇게 남아있어요. 집벽이 남아있어요. 터는 당연히 남았지만 집터도 이렇게 집벽도 남아있어요. 남아있는 걸로 봤을 때 생활 공간이 어떻게 돼요? 분리되어 있죠. 그죠? 곡식 따로 나오는 데 있을 것이고 뭐 그 거실처럼 이렇게 같이 모여 있는 곳이 있을 것이고 자는 곳이 이렇게 따로 있단 말이죠. 곡식 저장소도 따로 있고 이렇게 생활 공간이 별도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저 벽이 남을 수 있었냐? 바로 이 방법이죠. 이렇게 담을 싸가지고 양 옆에서 불을 구워내면 굉장히 튼튼하겠죠. 그렇겠죠. 이렇게 튼튼하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집을 지어서 강가에서 모여서 이렇게 살았다라는 게 대하촌 유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대하촌, 정주 대하촌에는 항아의 그 지류들에 굉장히 거기 많잖아요. 거기서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장례 풍습은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장례 풍습의 기원이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는 분? 10만 년 전부터 우리는 장례 풍습이 있었다고 해요. 그럼 10만 년 전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때부터 장례 묘를 쓰였다라는 거는 내세관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와 그 다음에 조상 숭배를 하는 그런 기원으로 볼 수 있는 게 이 장례 풍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각각의 민족들마다 장례 풍습이 다 달라요. 우리 그냥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다 달라요. 그래서 유목민들의 장례 풍습은 말 타는 자세가 유골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말을 타고서 저 세상으로 가길 바라는 기원이 담겨 있겠죠. 그런데요, 보통 이제 대하촌에서는 요런 유지가 나왔는데 발굴이 됐는데 이렇게 바르게 누워 있는 걸로 나왔는데요. 여기는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묻었을까요? 네? 예, 어머니 자궁안이죠. 그러니까 아주 어린아이에 죽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날 것이다. 다시 태어나라 라고 하는 그런 바램,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장례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 자궁처럼 이렇게 넣은 거죠. 자, 여기는요, 어린아이들의 이제 죽으면 뼈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장을 하는 거, 2차 장을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구멍이 있어요. 구멍이 있는 거는 너무 어린아이에 죽었기 때문에 얼마나 부모님들이 보고 싶겠어요, 이 아이들이. 그래서 이 영혼이 이 구멍을 통해서 나와서 꿈속에서라도 좀 나타나서 만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자, 우리는 이제 쭉 가서 여기 서안 반파 유지를 볼 겁니다. 이 반파 유지는요, 지금까지 봤던 거하고 전혀 다른 그림 유형이 나오죠. 그죠? 물고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토템으로 삼고 있는 물고기 부족이에요. 아까 거기 반파는 태양, 하늘 이런 것들을 자기네 시족으로 삼고 있거나 또는 뱀을 숭상하고 있는 뱀을 토템으로 삼고 있는 그 부족이겠죠. 여기서는 이 물고기 부족이에요. 요거는요, 어린아이 무덤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가만 보면 어린아이가 눈을 감고 있어요. 그리고 양쪽 귀에, 이게 물고기 모양이죠. 그리고 양쪽 귀에 누가 있어요? 물고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물고기들이 있는데요. 여기 자기네 그 토템이기 때문에 너무 어린아이가 죽으면 자기 그 고향이, 자기의 그 조상들이 있는 곳을 못 찾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바람을 넣은 거예요. 자, 잘 눈 감고 잘 들어봐. 잘 들어보고, 자, 지금 옆에서 물고기, 우리의 그 토템들이, 이런 신들이 얘기해 주는 걸 잘 따라가. 라고 하는 바람을 이렇게 그려놓은 거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배죠. 배. 배는 어쨌든 배이고 여기 물고기 비늘 같죠. 물고기 비늘 같으니까 이거 아마 만선을 기원한 것이 아닐까. 그리고 어쨌든 이게 그물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물고기 자체 비닐일 수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 뭐 저 물고기들이 그물 속에서 물고기 그 지느러미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나오는 삐죽삐죽 나오는 그런 걸로 우리가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자, 아주 흥미로운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토끼가. 지금 반파 유지에 물고기 시족이잖아요. 시족인 반파 유지에 지금 새가 있어요. 새가 있고 물고기가 있어요. 그런데 새를 보면 굉장히 새가 활동적이죠. 뭐 굉장히 뭐라 그래 지금 곧 나르고 있는 그런 아주 뭐라 그래 역동적인 그런 모습이 있죠. 힘찬 모습이 있죠. 이거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혹시 이거를 얘기를 해보실 분 있어요? 없으세요? 예, 얘기해보세요. 신과 인간의 신과 메신저 역할. 예,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 정답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그림 속에는 자기의 시족의 토템을 넣는다 그랬잖아요. 이걸로 봤을 때 지금 새를 토템으로 삼는 부족이 이 물고기 부족과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부분에 앞과 뒤인데 그 중간 부분 중요한 눈에 잘 띄는 곳에 새가 있어요. 잘 보이지 않는 측면에 물고기가 있어요. 이 얘기는 새 부족이 물고기 부족을 강압적으로 어떻게 해요? 힘으로 정복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 지배권이 바로 새 부족한테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그림을 통해서요. 단판은 이러한 각하 부호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 부호들이 22종류가 나와요. 그리고 굉장히 규칙적으로 나오고 굉장히 아름답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삼각형에 있는 데 나오거나 검은색 띠가 있는 그런 곳에만 이렇게 표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호가 갑골문의 어떤 기원에 되지는 않았을까 문자의 기원으로 보기도 합니다. 자, 묘조구 문화는요. 여기 보시면 특징이 그 새 문양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꽃잎 문양도 있어요. 꽃잎 문양하고 새 문양이 있고 초승달 문양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묘조구 문화는 이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산동 반도까지 여기 밑에가 전부 다 영향권에 있다. 그리고 강력한 중호를 통합한 세력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국에서. 그런데 우리가 같은 산동문화 아까 산동문까지 포함을 하고 있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거기에 대몽구 문화가 있어요. 이따 우리가 살펴볼 대몽구 문화가 BC 4300년부터 BC 2600년까지인데 강력한 소호 문화라고 자기네들이 또 얘기를 해요. 그런데 거기까지 또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황제의 문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 근거로 뭐로 드냐면 여기가 바로 금삼각지대예요. 산서성 남쪽, 하남성 서쪽, 그 다음에 여기 섬서성 동부쪽 해서 이게 만나는 곳이 항아가 내려와서 꺾이는 지역 있죠? 요 지역을 금삼각지대라고 해요. 그런데 이 삼각지대의 영보시에 있는 그 유적지를 보게 되면은요, 굉장히 피라미드 구조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묘가 엄청나게 대형 묘가 나와요. 거기에 대형 묘가 나오니까 그럼 여기는 특급 정치자나 1급 정치자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로 추장 국가가 형성되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추장 국가가 바로 황제 문화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근거로 뭐를 드냐면요, 서파 유지가 나오는데요. 이 서파 유지가 F105호에서 엄청나게 큰 대형 주거지가 나오는데 거기에 회랑도 딱 있어요. 옆에 양쪽에 회랑도 있고, 근데 동쪽으로 현관들이 모두 다 향해 있어요. F6은 회랑은 없지만 주거지 그 앞에 인위적으로 만든 커다란 저수지가 3개나 있어요. 그리고 동서로 갈라져 가지고 자연강이 있고요. 남북으로는 해자를 팠어요. 그러니까 사방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방어 체제가 구축이 됐죠. 그리고 그 남쪽 너머에는 남쪽에는 그 기종묘가 있는데 큰 대형 묘가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는 권력을 상징하는 도끼가 옥도끼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러한 추장국가가 형성되었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황제의 문화다. 사파유지가 황제의 문화다라고 주장한 근거가 뭐냐면요. 2006년에 BC 3500년경에 그 앙소 중기에 해당하죠. 여기에서 인위적으로 구리를 캔 광산이 발굴이 됐어요. 그런데 사기 봉선서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황제가 수도산에서 동을 캤어요. 구리를 캐가지고 형산 아래에서 정을 만들어서 솥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솥을 만드니까 황룡이 누런 수염을 들이우면서 황제를 맞이로 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용을 타자마자 군신들과 후궁들이 모두 다 70여 명이 같이 따라서 탔어요. 그러니까 용이 하늘로 날아갔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물론 여기에는 군신하고 후궁이 70여 명이 탔다라고 하는 것은 순장을 나타낼 거예요. 그런데 여기하고 부합하는 그 유적이 구리를 캤다라고 하는 유적이 바로 여기 사파유지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황제가 했던 황제 문화가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기 봉선서에 또 이런 얘기가 나오죠. 황제가 보정을 만들었는데 세 개의 보정을 만들었는데 그 모양이 하늘과 땅과 사람을 본떠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런 기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여기가 바로 그곳이 아니겠는가. 황제가 BC 3500년경에 여기를 지배한 묘조구 문화, 묘조구 유형이 이쪽이 황제의 문화권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묘조구에는요 굉장히 많은 새 문양이 있어요. 요것들이 전부 다 새 문양입니다. 보시면 뭐 점처럼 생긴 것 같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새 문양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대하천에서 우리가 아까 이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했던 그 도자기 생각나시죠? 그게 바로 그런 무늬인 거예요. 자, 이런 그릇 전부 다 새입니다. 그런데요, 새뿐만이 아니라 꽃문양도 나와요. 그래서 소병기라고 하는 그 고고학자는 이제 현대 고고학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죠. 거기는 왜 이렇게 많이 뭐 아버지다 이런 말을 많이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현대 고고학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소병기가 이 꽃무늬가 많이 나오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고대 문자 원래 이거 빛날 하자는 본래는 꽃의 의미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꽃무늬를 널리 사용한 시족이 바로 하하족이 아니겠는가라고 주장을 해요. 근거는 없어요. 그냥 자기 생각이에요.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이 꽃에서 하하족이 나왔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묘족에서는 이런 초승달 모양의 도자기가 나왔는데요. 이 초승달 문양이야말로 달을 관찰을 해가지고 이걸 달력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자,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 봤으니까 요거는 한번 설명을 한번 누가 해석을 한번 해보실래요? 한번. 여러분들도 정답이 없고 저도 정답이 없어. 근데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여러분은 이렇게 해석한다라고 하는 정도의 해석의 적일 거니까요. 혹시 한번 해보실 분 없으세요? 없으세요? 네. 요거의 이름은 황새 물고기 도끼 채도 항아리인데요. 자, 황새 새 족이 물고기 부족을 정복을 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바로 이 도끼 때문에 알 수 있어요. 이 도끼가 없다라면 그냥 물고기 잡아먹었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여기 보면은요, 이 씨족이 새의 씨족이 물고기 씨족을 정보를 했고요. 그 이유는 신권을 향한 이 권력을 향한 이 도끼가 있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여기가 X표가 있죠. 이 X표야말로 굉장한 권위라든가 부족의 승리 이런 것들을 상징하기 때문에 바로 이 그림은
이 새가 물고기 부족을 새 부족이 물고기 부족을 정복했다라는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역사를 여기를 이렇게 서술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는 한 남자 유골이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이 새 부족은 아까 묘저구 문화에서도 유형에서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묘저구 유형을 그들은 황제 문화권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 새 부족 또한 묘하게도 대문구 문화에서는 자기들의 시족으로 생각을 하죠. 숭상을 하고 있죠. 자, 이걸 볼게요. 여기를 보면은요, 여기는 도홍정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게 발굴된 과정이 되게 재밌습니다. 1957년에 어떤 농부가 밭을 갈고 있었어요. 이게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희한한 게 나왔네 라고 갖고 가서 자기네 당 모이 그릇으로 사용했어요. 1958년에 북경대 고고학과 학생들이 발굴을 갔어요. 여기로 갔죠. 가서 보니까 그들은 발굴만 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탐문 수사도 해요. 탐문을 해서 보니까 이게 있네 하고 가져온 거, 귀하디 귀한 거 어디서 났냐 하니까 그 얘기를 해주죠. 그래가지고 가져와가지고 지금은 이게 지금 국가박물관에 소정돼 있어요. 북경에. 그래가지고 회의에 전시금지 유물에 선정이 됐어요. 첫 번째로. 근데 여기에 보면은요, 여성의 무덤에서 나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여성의 무덤, 칼, 석도, 희귀가 나왔다라는 건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는 여성이 그 모기사예였던 것이고 거기에 숭배하는 토템은 바로 새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묘조구 채도 문화는요, 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중화 문명의 직계다. 진짜 직계인지는 딱 보고요. 직계다. 그리고 다원일체의 문명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앙소 문화가 널리 확산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 문화이고, 그 다음에 왕국,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추장국가. 그래서 왕국의 문명 시기로 진입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다원일체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고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중국의 가장 큰 고민이 뭘까요? 예? 네, 그렇죠. 민족의 문제죠. 민족 소수민족이 55개의 소수민족이 있잖아요. 55개인가요? 소수민족이 있는데 이 소수민족이 자기의 각각의 역사를 갖고 있으면 독립을 할 수가 있죠. 독립을 주장할 수가 있잖아요. 네 역사하고 내 역사하고 같으니까 우리 달랐어. 우리 다른 민족이야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가장 큰 문제는 이 민족의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역사를 단일 민족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다원일체의 문명이 시작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국은 굉장히 많은 문화, 문명 이런 것들 역사 예고를 하고 있는데요. 앙소 문화는 이렇게 많은 다양한 문화들이 나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특징들을 살펴보면은요, 사상은 태양 숭배 사상을 하고 있더라. 그 다음에 태극 사상이 있고 내세관이 갖고 있는데요. 이 촌손 사상은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여기다 넣어놨어요. 나오더라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생활을 하는데요. 기술 발달 같은 경우 생활을 보면은데요. 굉장히 기술이 발달돼 있고, 그 다음에 도시를 형성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분업화가 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도자기를 만들고 거기에 그림을 그려내잖아요. 그러더라. 그 다음에 예술이 발달돼 있더라 라는 거를 아까 이제 좀 그냥 스킵하고 지나갔는데, 거기에 보면 음악, 이렇게 불어서 소리를 내는 것과 쳐서 소리를 내는 그런 악기들도 있었던 거죠. 대문구 문화를 볼 텐데요. 대문구 문화에서는요, BC 4300년부터 BC 2600년까지의 문화입니다. 이거는 산동성, 태안시에 있는 대문구진에 있는데요. 여기 이게 강이에요. 그러니까 동서로 갈라졌죠. 동서로 갈라졌으니까 이 문화는 남북으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는 것들은 북신 문화, 대문구 문화, 용산 문화가 중첩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계승관계에 있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면은 대문구 문화는요, 중기가 중요해요. 왜? 바로 홍산 문화 후기에 해당하는데요. 홍산 문화, 아까 우리가 저쪽 요한 문명 쪽에 저쪽에 있었던 그 문명이잖아요. 그 홍산 문화의 후기에 해당하는 게 바로 중기예요. 대문구 문화의 중기예요. 여기에 보면 BC 3500년부터 3000년 사이에 있는데요. 홍산 문화 후기에는 옥만 매장을 해요. 옥만 매장을 하는데 이런 옥기와 똑같은 비슷한
옥기를 매장을 하는 것이 바로 대문구 문화 중기에 해당하는 BC 3,500년부터 3,000년 사이에 똑같이 나온 거예요. 그 얘기는 교류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직계적으로 교류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럼 옥이 뭐냐라는 거예요. 옥은 아마도 신과 소통하는 도구가 아니겠는가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대문구 문화인들은요, 굉장히 창조적인 활동을 했어요. 특히 창조력을 발휘한 거가 뭐냐면 바로 이러한 독이에요. 여기 흑도죠, 여기 백도예요. 이 백도는 세발 달린 세발 달린 주전자 뭐라고 할까요? 이것을 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는 고병배라고 하는데요. 제례할 때 쓰는 거죠. 제사 지낼 때 쓰는 그러한 될 텐데, 요거가 처음에는 아마도 생활용품으로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상이 없으니까 밥을 먹을 때 좀 높이 있어야 되잖아요. 대문구 문화 특징이 전부 다 다리가 올라와요, 이렇게. 그래서 아마 생활용품이었을 텐데, 그 매장했을 때 오른쪽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제2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제기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요 고분배가 아주 엄청난 기술을 요구해요. 이 두께가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계란 껍데기만한 두께예요. 여러분들 계란 이게 껍질 벗기면 너무 얇잖아요. 조금만 힘줘도 으서지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몇천 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기술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이거 지금 못 만들잖아요. 그렇죠? 자, 대문구 문화의 특징이 바로 루공특이에요. 이렇게 다리가 올라있고 중간에 송송송송 뚫려 있는데, 이거는 정주시에서, 정주 대하촌에서 나온 출토물이에요. 그리고 대문구 문화의 저기가 아까 항아리 잔 있었잖아요. 똑같은 잔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간을 보니까 딱 한 50분이 지났어요. 그래서 딱 10분 쉬었다가 다시 여기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